조선 중기 격동의 시대의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촉망받는 관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고 결국 그는 역모의 주동자로 지목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열입. 과연 그는 왕조의 질서를 뒤흔든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본 혁명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열입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그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쟁의 진실에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조선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꽃피는 시기였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학파를 이루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때였죠. 특히 이 시기는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과 갈등을 빚고 당파 간의 대립이 격화되던 과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열입의 등장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1546년 동래 정씨 가문에서 태어나 이이와 성원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이와 성원은 성리학의 대가로서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입니다. 정열입은 이들의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학식으로 스승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며 스승들 또한 그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크게 아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1570년 문과에 급제하며 관료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합니다. 문과 급제 후 그는 예조좌랑, 홍문관 부수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주관하며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곳에서의 근무는 그의 학문적 깊이와 정치적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인정받았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료 생활은 그의 학문적 배경만큼이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정열입은 스승인 이이의 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 정계를 양분하고 있던 서인과 동인의 대립 속에서 서인을 탈당하여 동인으로 합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서인과 동인은 학문적 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인물 중심의 연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인은 주로 이이와 성원의 학맥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학맥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정열입의 이러한 이당은 단순한 당파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학맥을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정치적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당시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스승인 이이와의 갈등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이는 정열입의 사상적 이탈과 동인 합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승과의 불화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제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는 이러한 그의 이당 행보를 불쾌하게 여겼고 결국 정열입은 더 이상 관직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선조는 서인과 동인의 당파 싸움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했으나 정열입의 돌발적인 행동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열입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 낙향은 그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조정에서 물러난 정열입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고향인 죽도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정치적 야심을 접고 은둔자의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의 사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대동계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대동계는 단순한 향촌자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직은 당시 자주 출몰하던 왜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열입의 독자적인 사상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동계는 일종의 자위 조직이자 공동체였으며 정열입은 대동계원들과 함께 활쏘기를 연습하고 무술을 연마하며 비상시를 대비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훗날 역모의 증거로 제시되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대동계의 활동을 예의주시했고 혹세무민하며 민심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여립은 고향에서 학문 연구와 더불어 백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당시 봉건적인 신분 질서와 중앙집권적인 왕조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고민은 그가 주창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상으로 집약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천하공물설입니다. 천하공물설은 이름 그대로 천하의 모든 것은 공공의 것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왕가, 특정 집단이 국가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당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왕정 사회에서는 왕이 곧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과 재물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주장은 왕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의 사회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정여립은 이와 더불어 하사비굴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사비굴론은 무엇인들 임금이 아니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왕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으며 백성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불의한 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유교의 민본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백성들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깊이와 파격성 때문에 일부 역사가들은 정여립을 한국사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사상가였다는 것이죠. 공화주의는 군주가 아닌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서양에서 꽃 피우기 시작한 사상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정여립의 사상을 재평가했습니다. 그는 정여립을 서양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에 비유하며 그의 선구적인 사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민주권론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또한 신봉용 교수 역시 정여립을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에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크로멜은 찰스 1세와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잠시 공화정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비교들은 정여립의 사상이 단순히 반역을 꾀하는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통찰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 했던 혁명적 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의 지배 이념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결국 그의 인생에 비극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파장으로 조선 사회를 뒤흔들게 됩니다. 1589년 조선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기축옥사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바로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황해도 관찰사였던 한흥인이 선조에게 정여립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변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조선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한흥인의 고변 내용은 정여립이 자신을 주상이라고 칭하며 역모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동계를 통해 무장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여립이 백성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이 충격적인 고변에 발칵 뒤집혔고 정여립에게는 역모의 수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의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이러한 역모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고변 소식을 들은 정여립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진안 죽도로 피신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미궁 속에 빠진 채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인 선조실록에는 정여립이 관군에게 포위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살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여립이 관군에게 살해된 후 자살로 위장되었다는 타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아정의 동소말록이라는 야사 기록에는 정여립이 관군에 의해 살해된 후 목을 베어 자살로 꾸몄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여립의 죽음은 자살과 타살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기축옥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여립의 역모 사건은
기축옥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어 조선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 기축년에 일어난 옥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옥사는 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고 특히 정여립과 같은 동인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정철과 같은 서인의 영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인 세력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동인의 주요 인물들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고문과 신문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성룡, 이원익 등 일부 동인 세력은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정철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서인 세력의 공세에 밀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인 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잃고 몰락하게 되었고 서인은 전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기축옥사는 단순한 영모 사건을 넘어선 정치적 숙청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한 서인 세력은 정여립을 희대의 역적으로 단정하고 그의 사상을 철저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정여립이 과연 실제로 모반을 꾀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축옥사 이후 정여립에 대한 모든 기록은 철저히 부정적으로 왜곡되거나 말살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영모의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친족들은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았고 그의 고향에서는 정여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담은 서적들은 금서가 되어 불태워졌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려 했습니다. 이는 정여립의 진정한 사상과 행적이 후대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정여립은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꾼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에 도전한 야심가였을까요? 정여립의 영모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인 세력의 정치적 모략이었을까요? 그의 죽음 또한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기축옥사 이후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정여립이 전제 왕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실제로 무력을 동원하여 영모를 행동으로 옮기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고변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서인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결성한 대동계가 과연 영모를 꾀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였는지 아니면 외구로부터 고향을 지키기 위한 자위 조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동계는 본래 마을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재난에 대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여립의 대동계는 그 규모나 조직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마을 공동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기에 정치적 결사로 오해받을 소지도 충분했습니다. 당시 고변 내용의 불확실성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들은 정여립 모반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고변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고문에 의해 허위 진술이 강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여립은 억울하게 영모자로 몰린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사상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로부터 시작되어 근현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들로 이들은 정여립의 사상에서 새로운 개혁의 단초를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신채호 선생과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정여립을 재조명하며 그의 천하공물서를 민중적 저항 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여립의 사상은 압제에 맞서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정여립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주의를 꿈꾼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사상이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여립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정여립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의 사상과 기축옥사의 진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정여립을 세상을 뒤엎기를 하다만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개혁적 의지와 좌절된 이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정여립이 단순히 반역을 꾀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실패한 비운의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정여립의 사상은 분명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가치와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시민주권, 참여, 민주주의, 권력 감시 등의 개념들은 이미 정여립의 사상 속에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너무나도 급진적이었기에 당시의 엄격한 유교적 왕조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시 조선 사회는 여전히 왕권 중심의 봉건 질서가 견고했고 백성들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사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시대를 너무 일찍 태어난 비운의 선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상이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정여립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속성과 이념의 충돌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냉엄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한 자들이 역사를 쓰고 패배한 자들은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여립은 조선을 뒤흔든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을까요?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진실이란 무엇이며 정의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여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